혹시 지금 화면 보시고 채널을 잘못 들었나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MBN 뉴스와이드 맞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송지연 앵커가 그리고 금요일 저녁 저 이상훈이 뉴스와이드를 맡아 진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6분의 패널 조심스럽게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9월 8일 금요일의 뉴스와이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정치하시죠. 첫 번째인데요. 잘했군 대 못했군. 그리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뉴스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저희가 판넬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죠. 이번 주 뉴스메이커 누굴까? 그런데 단순히 누굴까가 아니라 잘했군이라고 할 만한 인물은 누구고 못했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은 누군가를 저희가 4명 정도 준비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이분 누군가요? 영수증 사인 기억났어요. 아, 서경덕 교수 말 바꿨다고 굉장히 요새 시끄러운데 이분 저희가 뽑은 이번 주 뉴스메이커 중에 한 명입니다. 또 다른 분 볼까요? 잘 안 떨어지네요. 자, 이분 김치바꿔 사태 이해훈 바른정당 전 대표입니다. 이번 주 과연 사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했는데 결국 사퇴했습니다. 역시 뉴스메이커라고 할 만하죠. 또 한 분, 이분은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인데 보수정당 2번 죽이는 거야. 한국당, 국회를 보이콧하고 집회를 여는 한국당 의원들이 이런 말을 던지면서 아주 화제가 됐었습니다. 마지막 한 분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런데 이 분은 누굴까요? 사모님입니다. 경호원 사용법이 워낙 독특하셔서 이번 주 내내 화제가 됐습니다. 저희가 4명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6분들 보시기에는 이 4명 중에서 과연 누가 이번 주 뉴스메이커인지 아니면 다른 분들을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 쭉 보면요. 서경덕 교수, 이해훈 전 대표, 하태경 의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4명인데 이 4분 이외에 다른 분들을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자, 준비된 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종훈 실장께서부터 저쪽부터 가죠. 뭐라고 쓰셨나요? 굳세어라 송영무 국방장관입니다. 송영무. 여기 4분 중에서 고르신 건 아니네요. 그렇죠. 저는 그분들보다 이분이 참 잘했다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핵 위협, 그러니까 북핵의 위협이 사실 최고조 아닙니까? 6차 핵실험까지 갔고 그럼으로써 국방장관으로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들의 어떤 그 안보,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사실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막 반발을 했죠, 상임위에서. 아니 국방장관, 우리 당의 어떤 당의 생각이랑 다르다라고 비난을 했는데도 전술핵 배치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방장관으로서 사실은 정말 해서는 정말 안 될이 아니라 해서는 될 발언을 했다 이거죠. 그럼 못했군 인물은 누굽니까? 못했군 인물은 손혜원 의원이에요. 사실 그때 그 로텐더홀에서 시위를 벌였던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실 뭐 잘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피켓팅을 할 때 굳이 그것을 저렇게 찍으면서 그 사이트에 올려서 지지자들과 함께 그것을 조롱하는 그런 그 행위를 이번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앞에 심재철 의원 국회 부의장이고 사선 의원입니다. 그러면 사실 말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걸 저렇게 꼭 이 사진을 찍어서 저런 분쟁을 일으켰어야 하는가 좀 안타깝다라는 조롱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못했군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쪽 넘어서 노영희 변호사는 뭐라고 쓰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의 그 잘했군에 해당하는 인물로는 하태경 그 바른정당의 최고위원을 꼽았고 못했군에 해당하는 인물은 역시 바른정당입니다. 이름만 쓰시고 별다른 설명은 안 쓰시네요. 네, 말씀드리려고.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명분 없는 장애투쟁을 빨리 그만두어야 된다라고
지금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트위터로도 지금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시고 예. 또 그 오늘 아침에 있었던 국회에서 그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안보 정국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보수냐 진보냐의 싸움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남남 갈등이다. 예, 예. 우리가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이 상황에서는 안보를 지켜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밖에 나가서 힘들게 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명확하게 표시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바른 보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사실 상당히 잘하신 그러니까 보수가 것이다. 무엇인지를 말해줬다. 그러니까 이런 안보 상황에서는 예, 예. 보수나 진보냐를 따질 필요가 전혀 없고 나하고 좀 정책이 안 맞는 사람이 내놓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예, 예. 거기에 방점을 둬야 된다는 예,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해운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분이 명예회복을 하실지 안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예. 그것과 별개로 예. 본인의 그런 그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를 함으로 인해서 바른정당의 동력을 지금 사실은 깎아먹은 셈이다. 예, 예. 그리고 자강론으로 가던 여러 가지 그 다른 의원들의 힘을 사실은 많이 뺀 상황이고 또한 그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그 훌륭한 새로운 정치라고 하는 것 혹은 새로운 보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한꺼번에 조금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해서 저는 사실 이해운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자기가 억울하다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김치 얘기가 나오자마자 김치에 한 방 맞고 그냥 나가 떨어진 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이해운 전 대표가 본인은 돈을 다 갚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받으면 끝나는 예,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치도 뭐 선의를 받았으면은 뭐 이웃 간에 그냥 정도에 불과한 것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예, 예. 이런 식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바른정당이 존립이 좀 힘들어지고 국민들이 실망한다면 그것은 예. 올바른 당대표로서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신 교수께서는 뭐라고 쓰셨습니까? 저도 잘한 의원을 하태경 의원을 꼽았는데 하태경. 사실 바른정당에 보면은 예. 괜찮은 의원들이 참 많아요. 바른정당 분들이 들으면 참 기분 좋아요. 네. 그런데 국민들로부터는 지금 존재감이 없고 지지율이 낮습니다. 지지율도 낮죠. 예, 예.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또 대표가 낙마하는 그런 사태를 예, 예. 빚었는데 뭐 하태경 의원이 여기 가서 버럭 저기 가서 버럭 예.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그나마 예, 지금 그 국회 특히 정치권이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하면 난장판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뭐랄까 지조랄까 또 소신 예, 예.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한국당에 대해서도 아주 꾸짖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를 죽이는 거 네. 바로 그것이 한국당이 하는 일들이다. 또 그래서 한국당 분들은 그걸 듣고 뭐 거의 쌍소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도 예, 예. 지금 추미애 대표가 첫 번째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만은 예, 바로 예. 문재인 대통령이 핵실험 이후 6차 핵실험 이후 압박 카드를 내놨는데 예. 대표 연설에서는 북한에 대한 규탄은 단 한 차례만 얘기하고 예, 예, 예. 대화를 11차례나 얘기하니까 예. 또 이게 말이 되느냐. 예. 집권당 내에서 이렇게 엇박자를 내는 예, 예.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예, 예. 하면서 또 하태경 의원이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도 뭐 상당히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바른정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는 그런 것을 그걸 높이 가져왔는데 평가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어쨌든 그러한 그 소신 있는 예, 모습 예. 이런 것들은 뭐 국회의원으로서 아주 예. 괜찮은 모습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럼 모태꾼임으로 누굽니까? 뭐 못했다기보다는 좀 부적절했다. 정진석 의원이 하태경 의원의 그런 항의에 대해서 예, 예. 뭐 죽여버리겠다든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상소리의 주인공 중에 한 상소리를 명이십니다. 하는 것은 뭐 또 다른 의원도 예, 예. 아니고 정진석 의원은 사선 의원의 원내대표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나눠지기 전에 말하자면 분리하기 전에 예. 또 자기의 당 소속의 의원이었는데 예, 예. 그렇게 막말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워스트라기보다는 좀 부적절하다. 네, 그럼 부적절했다. 못했긴 한 거군요. 못했긴. 그런 셈이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가 준비한 화면 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 대 때리실래요? 자,
더 하라고. 자, 사드 댄스 한번 더 하세요. 사드 댄스 할수 있어. 아니, 당신들이 대한민국 안 지키는 정당이었어요. 동아들 누구냐고, 동아들 누구냐고 좀 생각 좀 해봐. 에이, 좀 그만 좀 해야죠. 이래서 보수정당, 당신들 보수정당 2번 죽이는 거야. 야, 그럼 네 입으로 보수를 임명을 해. 아, 그만해. 다시 봐도 참이란 말밖에 안 나옵니다. 저것이 우리 국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잘했군 인물, 못했군 인물. 요 화면 보니까 하태경 의원 정말 잘했네요. 아, 잘했습니까? 근데 하태경 의원도 조금 더 잘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드와 관련해서 지금 성주 주민들이 몸에 쇠사슬을 두르고 막고 있었는데 예. 이 일을 예. 문재인 대통령이 없는 사이에 예. 야밤했습니다. 아.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봤을까요? 지난 정부에 많이 했잖아요. 아. 그거를 다 침묵하는데 딱 한 명만 그 문제 제기했습니다. 바로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예요. 아. 뭐냐면은 대통령이 해외 나갔을 때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정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았다. 예. 할 말 하는 당의 대표. 이정미 대표님, 잘했군. 노래 안 나옵니까? 예. 네, 잘했군이고. 노래가 안 나오네요. 그런데 별 공감이 안 가는 모양입니다. 또 하나, 못했군은 저는 뒤늦게 나옵니다, 지금 노래가. 조금, 네. 잘 안 맞네요. 예, 못했군이 못했군은 저는 박성진 중기 후보자. 뭐냐면은 포항을 성시화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님이 주신 땅이라고. 그러면 다른 땅은 주님이 버렸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 일본 논란이 있는 인사들 역사 왜곡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앞장섰다라고 하는 동료 교수 얘기도 있습니다.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박성진 교수는 저희가 또 준비한 코너가 있는데 그때 한 번 더 자주 그래서 오스터로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 장관 후보자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차명진 전 의원께서는 누구를 고르셨습니까? 전 센 사람만 상대하겠습니다. 누굽니까? 센 사람. 잘한 분, 문재인 대통령. 사드 배치. 예. 못한 분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건 뭐 논리가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 지난 일주일 동안 딱 1시간만 살아셨습니까? 24 곱하기 7시간 살았으니까 어떨 땐 잘하고 어떨 땐 못할 수 있죠. 사드 배치 감행한 건 참 잘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좌파 쪽에서는 강행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감행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 칩니다. 잘했어. 근데 이제 못한 거는요. 푸틴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그림 좀 설명해 주세요. 우물가에서 숭늉 찾기 비슷하게 푸틴한테 물 달래는 건데 사실은 푸틴은 김정은과 한편이고 김정은을 보호하는 그런 그런 관계이잖아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그런데 그런 푸틴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해달라. 석유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내지 말아달라. 또 북한 근로자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한 게.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걸 요구한 거 아닌가요? 뻔해요. 제가 볼 땐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푸틴이 뻔한 대답을 할 건데 그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그럼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동안에 실무진 사이에서 충분하게 예의가 되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막연하게 지금 북한이 핵을 통해서 우리를 상당히 위협하고 동북아 질서를 어지럽히려 한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정도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실무자들이 아니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분명하게 어떤 석유 보내는 거 차단하다. 분명하지가 않았다. 석유 차단해달라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영수회담에서는 좀 준비가 안 됐으면 맞지 않죠. 오히려 푸틴한테 무한당하는 그런 상황이 그런 말을 거죠. 했지만 푸틴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우리가 뻔히 아닌 것을 뻔히 알잖아요. 그럼 모르셨어요? 이상훈 앵커는
그거는 국민들이 다 알아요. 중국이 푸틴이 어떠한 대답을 할지. 그렇다면은 그런 얘기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몽태꾼으로. 네,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 영수회담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만약에 두 분이 밑에서 실무진들이 그걸 합의를 봤으면 또 그걸 해도 돼요. 근데 합의를 못 본 상황에서 그런 얘기하는 건 좀 안 맞았다. 그래서 그거는 좀 못했다. 김영주 전 하시기 전에 지금 노영희 변호사가 딱 한마디만 합시다. 지금 반론기 요청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게 부적절했다 그러면 혹시 어떠한 방식으로 이 건을 해결하는 것이 있을까요? 방법이? 지금 아시다시피 동북아지스는 이미 한미 일대, 한미 일대 북중러의 소위 말하면 진영 간 대립으로 이렇게 재편이 되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전쟁을 없애려면 균형 관계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일 관계를 더 돈독하는 거고 북중러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이렇게 가서 노력을 하시는 건 필요하지만 제가 얘기했듯이 그 실무진 차원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도록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은 어떤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 저렇게 대놓고 그냥 처음 가서 얘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죠.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한마디만. 좀 딱 한마디 또 요청하셨는데. 트럼프는 시진핑하고 다 합의가 돼서 속이고 수출하지 마라, 소인관 끊어라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은 꼭 푸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런 문제가 말씀하셨다시피 자유인 말씀하셨다시피 실무진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정치적 수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한테 한 얘기는 북한한테 들으라는 얘기고 지금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 변화한 말은 아니다. 그렇죠. 입장이 이렇게 강하게 변했다는 것을 우리 생각이 이렇다라는 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의미로 봐야지 꼭 무안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한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께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다른 분을 이번 주에 특별하게 두드러진 건 아닙니다만 이낙연 총리가 이제 100일 정도의 일을 해왔는데 차분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조율을 잘 해왔고 특히 이번에 대통령 안 계실 때 사드 배치 관련해서 국정 현황 점검 조정 회의를 하면서 실제로 사드 배치에 찬성하시는 분에 대해서 혹은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그 과정에 다치신 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말씀을 잘 했고 또 그런 면에서 또 국민들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고 또 개인적으로도 무슨 택시 운전사를 시민들과 함께 본다든지 여러 가지 총리로서 또 대통령을 잘 보자 하면서 자기 할 일을 어떤 100일 기간 동안에 차분하게 해오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면에서 소리 없이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모태꾼 인물은? 모태꾼 인물은 제가 아쉽습니다만은 추미애 대표가 사실은 지난 4일 날 청와대에서 대통령과는 기본적으로는 그 핵 실험과 관련해서 이제는 대화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해야 될 때라고 이렇게 키를 했는데 실제로 당이 그것을 받아 안아서 강하게 같이 우리 같은 입장에서 대화보다는 최대한의 어떤 강수를 두겠다 이런 입장을 얘기함으로써 당 밖으로 뛰쳐나간 자유한국당에 대하여 빨리 들어오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야말로 무능 혹은 대화만 하는 무책임한 정당의 이미지를 씻어내고 새롭게 강한 어떤 일체감을 갖는 힘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줄 그런 시기를 좀 엇박자가 남으로써 좀 실기한 거 아니냐. 굉장히 안타까운 순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아까 우리 자래꾼의 하태경 의원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보면 이번 말하자면 정기국회에서 아주 좋은 파트너 중에 하나가 바른정당입니다. 바른정당과의 관계를 좀 더 협력 위주로 갈 수 있는 계기를 오히려 불협화음을 낳았다는 면에서 좀 더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첫 순서는 일주일을 한번 정리하는 순서인데 나온 김에 이것도 한번 해보죠. 이번 주 기막힌 이야기 이거 실화냐? 자, 이번 주에 가장 기가 막힌 사건, 일들은 무엇일까를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무서운 여중생들, 부산에서 이제는 전국으로 지금 보면 며칠 사이에 전국 곳곳에 여중생들의 아주 참혹한 폭행 사건이 뒤늦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진짜 기막힌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 보죠.
자, 이건 뭡니까? 장애 아이도 학교 가게 해주세요. 자, 지금 보면요. 저게 지난 5일입니다. 사흘 전인데 서울 강서구에서 그러니까 장애학교죠.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워낙 거세게 반발했답니다. 그러니까 장애 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그 주민들을 찾아가, 지금 저게 설명의 자리인데 그 주민들을 찾아가서 제발 우리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짓게 해주세요라고 저렇게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저분들 무슨 죄가 있는 거죠? 장애 아이를 둔 게 저분들 죄입니까? 그리고 장애 아이가 무슨 죄를 진 겁니까? 왜 저분들이 저렇게 무릎을 꿇고 애걸복걸하면서 우리 아이 학교 보내달라고 해야 되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마지막 저희가 준비한 기막힌 사건 보죠. 4만 원 시계가 77만 원.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시계 얘기인데요. 이게 비매품입니다. 팔지 않고 청와대를 초청받은 분만 선물로 받는데 대충 가격은 한 4만 원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나 워낙 살 수가 없고 귀하다 보니까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누군가 파는데 이게 진위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저렇게 나온 사진을 오려서 시계처럼 차고 다니기도 한답니다. 얼마나 갖고 싶으면 저럴까요? 뭐 저것도 이해는 안 되는데 지금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여학생들이 다른 학교 후배의 여학생을 폭행해서 피투성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는 등 중학생이 벌인 일이라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막 쇠파이프 같은 걸 가져오라면서 시키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것도 그냥 보통 쇠파이프가 아니라 끝이 날카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애 머리를 내리 찍으면서 그것도 엄청 세게 계속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 강서구에 정말 중이 집행 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모여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에서 2시간 전부터 학교를 가려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부모이시고 저도 부모입니다. 자, 오늘 패널분들은 이번 주에 어떤 사건이 가장 기가 막혔는지 뭐 짧게 한번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짧게 제못하겠습니다. 예, 고영신 교수님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보도된 그 일본 후지 TV 내용인데요. 예. 후지 TV 보도에 따르면은 후지 네트워크입니다. 원래는.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6차 핵실험 이신두의 아베 일본 총리하고 수상하고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 거지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내용을 후지TV가 자체 취재를 통해서 밝혀졌다는 식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엄청나게 비하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물론 일본 정부 측도 그렇고 청와대도 이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뭐 공식적으로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연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6차 핵실험 이후 SNS를 통해서 한국 정부가 정확한 용어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유화책이 안 통한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 하면서 약간 한국에 대해서 오히려 핵실험을 한 북한보다도 한국 측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말을 한 것으로 봐서는 꼭 이렇게 뭐 거지 갖다 들지 대화를 구걸한다 이렇게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자체가, 아베 총리한테 아베 수상한테 뭔가 좀 한국에 대한 불만을 표명한 거 아닌가. 그 상황 자체가 좀 기가 막히시다는 거네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흘러나와서 보도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한미일이 국한한
안보동맹을 맺어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보도되는 것 자체도 우리로서는 아주 기가 막히고 불쾌한 내용이고 우리 대통령한테 그런 폄하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도 그렇지만 일본이 과거에도 이런 식의 그 한국을 뭔가 헐뜯는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싹 헐뜯는 보도를 여러 차례 했는데 지금 미국과 한국을 이간질해서 일본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일본 정부가 쓱 언론한테 흘려가지고 한국을 우리 속된 말로 엿먹인다고 그러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박상현 교수께서도 기가 막힌 사건 이번 주 이거다. 참 우리나라에는 기가 막힌 사건이 많습니다. 맞는데 저는 진짜 이번 주에 다른 것보다도 여중생 폭행 사건은 저희가 제시해준 3개 중에 하나를 이거를 뛰어넘어서 다른 걸 얘기하기 어려워요. 굉장한 충격이었고 이 여중생들이 전혀 반성하는 의미가 나오지도 않고 그걸 심지어 SNS에 올려가지고 무슨 그 SNS 스타가 되려고 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인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아이를 둔 부모로서도 그 멘붕 상태에 올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알겠습니다. 자, 차명진 전 의원께서는 뭘 또 그리셨네요? 그렇죠. 이게 보면은 이제 결혼식 한 날 신부가 새 신랑한테 이혼장을 제출하는 것만큼 아주 황당한 사건. FTA 얘기를 했군요. FTA 결혼식 날입니다. 이것처럼 지금 우리가 지금 사실은 FTA 재협상을 하기도 전에 개정 협상을 하기도 전에 이 트럼프가 그렇죠? 지금 그것을 폐지하는 거를 지금 하겠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좀 솔직히 우방국이지만 좀 너무 입이 가벼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백악관에서는 또 폐기 진행 안 되고 있다. 또 이렇게 그러니까 또 다시 또 했어요. 우리나라였으면 저거 진짜 탄핵한다고 그럴 거야 아마 지금. 예? 국민들이 참 미국 국민들 참 무던하세요 지금 보면. 알겠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 쪽으로 갈까요? 뭘 쓰셨어요? 저는 뭐 여중생 사건이 가장 무서웠고요. 사실 저도 지금 무섭습니다. 그분들이. 근데 뭐 설명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김영주 전 의원. 네, 저도 똑같습니다. 뭐 여중생 뭐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폭행 사건 사실은 단순히 폭행 사건을 뛰어넘어서 아마 가출 청소년들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할 거라고 보고 예컨대 폭행뿐만 아니라 성매매 자기네들끼리의 또 혹은 어떤 혼거 이런 것까지 사실은 다시 한번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근 실장께서는 2가지 쓰셨네요. 네, 그러니까 따로따로가 아니라 저는 이게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여중생 폭행 사건의 주초부터 얼마나 이렇게 분노를 느꼈습니까? 그런데 강서구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학교가 들어가는 건 안 돼. 저는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일 것 같거든요. 왜? 여중생 폭행 사건을 분노한 이유는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다.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된다. 뭐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다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말까지 인용하면서 그랬다가 결국은 자기 마을에 자기 동네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면 자기 아파트 값이 떨어지니까 땅값이 떨어지니까 그런 이유로 사실은 저렇게 무릎을 꿇은 학부모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생쇼하지 마라 하고 저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부끄럽죠. 왜 여중생 폭행 사건에 분노를 하면서 어떻게 장애인 학교는 반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건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기 팔려는 트럼프, 조롱하는 중국, 문 대통령 사드 배치 이중고가 아닐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여기 준비한 판넬이 있는데요.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사드 배치 후폭풍, 좌우서 압박받는 문재인 대통령. 자, 압박이 어떻게 드러나 보겠습니다. 중국은 사드는 악성 종양이다. 한국, 강대국 사이에서 개구리밥. 김치만 먹다 어리석어졌다. 놀라운 발언입니다. 자, 옆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뭐라 그러나요? 북한의 대화 국어라는 거지 같다. 한미 FTA 폐기 논의는 당분간 중단이다. 대북 군사 행동은 분명한 옵션이다.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지금 이게? 자, 문재인 대통령 속으로 사드 배치했긴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와중에 북한 김정은은
내일 구구절인데 도발할까 말까. 우리가 지금 조마조마하죠? 뭐가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는요. 이 소위 말해서 국어라는 거지 같다. 이 발언 진위에 대해서 트럼프 거지 발언, 일본 후지TV 이 보도는 오보다라고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위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자유한국당은 사드 배치를 하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연된 거를 사과하라고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거에 대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죠. 똑같은 걸 갖고 다른 방향의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뭔가요? 지금 손혜원, 표창원 두 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말이 없네요. 이분들 과거에 사드 배치 갖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사드 센스, 이른바 사드 센스 충분들인데 지금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6분들은 요 두 가지 질문에 좀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드 배치 강행한 문재인 정부, 득과 실은 무엇일까? 사드 배치로 사면 초과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사실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 6분들이 대답을 준비하시는 동안 화면 보겠습니다. Military action would certainly be an option. Is it inevitable? Nothing's inevitable. So I would prefer not going the route of the military, but it's something certainly that could happen. Our military has never been stronger. If we do use it on North Korea, it will be a very sad day for North Korea. 美韩重视中国等地区国家的安全利益和关切，立即停止部署，停止有关部署进程，撤销相关的设备。 강대국이 기침을 하면 벌벌 떨면서 이렇게 나약한 정치 권력이 유독 주민들한테는 강했습니다.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이런 어떤 어제의 참사를 보면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 크나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제까지 무언가 다른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던 그동안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무너졌다. 진보 진영은 문재인 정권이 진보를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대승적으로 우리 보수 진영이 이 전환된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은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은 보수와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가 된다, 하나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고성능 무기 이 체계가 한두 개 더 들어오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좌우가 똘똘 뭉쳐서 단합하는 것입니다. 남남 갈등을 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돌출 발언이 그게 말이 안 되는 발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합의 다 됐고 만약 그게 오면 제가 지난번 토론 때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압력이 올 거라고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 후보님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 안 할 겁니까? 심상정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회 기준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에 답변해 보십시오. 국회 기준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여러 번 드렸죠. 다음 정부는 넘겨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아니 사드란 무기가 우리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제가 묻지 않습니까? 이미 드렸고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고 우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토론했죠. 그걸 가지고 자, 우리 맨날 그렇게 애매하게 도망가면서 국회 기준 절차 어떻게 중국 생각하십니까? 눈치나 보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외교가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 돈을 요구하는 거죠, 미국에서. 자, 마지막 지난 대선 토론 때 장면까지 보셨는데 이중근 실장부터 답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하태경 의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 집안에 도둑이 들어와서 예. 강도가 돼서 우리 아이들을 인질로 잡았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까지 허약했던 가장이 드디어 정신을 차려서 그 강도를 내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를 붙잡고 지금까지 왜 그랬어? 지금까지 왜 이렇게 나약했어? 라고 야단치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지금은 북기 가장 최악의 어떤 수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통수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했다. 예전에 왜 사드 배치를 안 했냐라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그것을 밀어줘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북의 그런 어떤 위협과 협박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저는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주 전 의원 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도 실제로 전승기념절에 갔었고 FTA 동안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이제 방향이 틀어졌고 문 대통령도 사실은 중국과의 굉장히 호혜를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그런 상태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속으로는 이제 새로운 자기의 당 기반을 확실히 가져가는 이 차제에 실제적으로 그런 그 실망감이 있을 겁니다. 그럴수록 조금 더 뭐 장기적인 포석을 가지고 중국을 대해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 한미 관계를 보겠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그 북핵 위기 속에서는 한미 관계를 기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보다 좀 더 세련된 관점에서 FTA 논의라든지 여러 가지 미국이 원하는 바를 좀 더 전술 전략적으로 잘 이끌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도 마음으로는 균형자론이라든지 운전대를 잡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마음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의 원칙에 충실하는 그런 외교를 펼쳐야 될까 합니다. 박상병 교수께서는 뭐라고 보셨나요? 지금 속내를 물으셨는데요. 속내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어떻게 극복하는가 사실 방점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지금 스탠스대로 가면 안 됩니다. 안 된다. 당초 얘기했던 대로 일관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힘이고 대한민국이 국민들에게 약속해서 대통령을 만들어낸 피플 파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막상 해보니까 사드 배치 바로 해버리고 야밤에 들어오고 대북 송유관 끊어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해가 됩니다. 라고 하는 속내를 가지고 있다. 이거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첫답지를 깨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는 미국의 힘 맞나요? 힘 자랑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맞나요?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방법이. 미국의 힘 맞나요? 맞습니다. 시진핑, 중국 앞으로 보세요. 간단치 않을 거래요.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의 딜레마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는 뭐라고 보셨나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재 사드를 임시 배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앞으로 1년간 걸쳐서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회 비준 절차나 이런 거 필요하다고 처음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국회 추인 절차든 비준 절차든 한번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좀 달래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 관련해서는 성주나 그 김천과 김천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지금 주려는 노력을 또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배치는 배치대로 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보상을 같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야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굳이 지금 현재 어떤 행동을 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지금 러시아에도 사실은 이 사드가 있어요. 러시아는 지금 그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6,000km짜리 사드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설치한 거는 800km 이하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레이더가 탐지할 수 있는 그 반경 자체가 매우 우리는 작고 그래서 중국에서 뭐 우리가 설치하면 자기네 나라의 그런 군사적인 것들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주장하는 건 사실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오히려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 간의 직선거리가 1250km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설치되어 있는 사드가 훨씬 더 강력하고 오히려 중국 전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런 그 중국의 그런 태도는 이중적인 거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게 어떤 새로운 당근을 조금 제시하는 방법 내지는 우리가 새로운 정도의 그런 그 균형 잡힌 무언가를 얻어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고용신 교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고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일각에서는 사면 초과에 처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북핵 문제든 사드를 놓고 중국의 반발이든 이것이 시간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거나 성급해하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약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지난번 사드 문제도 오락가락한 그런 측면이 있어갖고 많은 그 안보 신뢰를 잃었고 또 주변국으로부터도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시그널들을 주었단 말이에요. 메시지를 줘서 상당히 혼선을 빚던 적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드는 배치가 된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일관된 정책적 어떤 그 일관성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야 다른 나라들도 오파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시간을 갖고 느긋하게 대처를 예. 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준다면은 결국은 뭐 문제는 풀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명진 전 의원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제 아마 지금쯤이면 이제 국민들도 다 아실 텐데 예. 서방의 대북 그 전략은 반드시 아주 일관됩니다. 첫째, 이 북핵을 인정해서 그야말로 북과 중국이 주장하듯이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해서 우리가 그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굴욕적인 관계를 결론을 맺을 거냐? 그게 아니죠.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또 우려하듯이 북핵을 선제 타격을 할 거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실제 이 동북아 현재 그 군사 균형 관계는 그게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김정은을 아주 그냥 천천히 말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려 죽여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김정은의 그 대외 관계 있죠. 예. 그리고 어떤 경제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끊어가면서 김정은이 그 자체 내에서 통치가 어려울 정도로 계속 인내하면서 그것을 압박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압박을 해야 돼요? 지금 또 유엔에서 또 김정은의 어떤 여행 금지를 포함한 또 추가적인 압박 조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주 인내 있게 쭉 해나간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김정은이 자체 내에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그게 돌아가는 것도 아주 조금이라도 그 외부에서의 어떤 그 자원의 유입이 있을 때만 가능한데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서방에서는 아주 인내 있게 압박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김정은이가 혹시나 막 단말마적으로 뭐 이렇게 보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의 국지적으로 그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우려되는 건데 그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과 어떤 군사적 대비, 사드 배치 같은 거 이런 거를 아주 철저하게 해서 김정은이가 사실 그런 생각도 못하게 하는 건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기본 전략입니다. 따라서 지금 제 그림에서 보듯이 이 서방에서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김정은을 어떤 그 서서히 말려 죽이는 것 그것이 핵을 머리에 이고 살거나 아니면 선제 타격으로 어떤 그 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유일한 방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누가 얘기했듯이 이거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하나의 힘, 그죠? 다 뜻을 모아서 거기에 힘을 좀 모아주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김정은이가 재풀어 죽든지 아니면 김정은이가 대화합시다 이렇게 나오든지 할 거예요. 그때 가서 대화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하루 출근하고 8천만 원, 친박 낙가산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제목이 달렸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하루 출근하고 8천만 원 받은 꿈의 직장.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8천 원이 아닙니다. 8천만 원입니다. 하루에. 자, 여기 보면요. 친박 낙가산을 타고 내려오고 있는데요. 면접도 없이 채용이 됐고요. 단 하루 출근해서 1년치 임금과 퇴직금 다 해서 8천만 원을 가져갔다고 하는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공기업 한전기술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사자는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해명인지 변명인지 모르겠는데 매번 주 3일 근무는 안 했다. 그렇지만 1년에 한 번 출근한 건 아니다. 그럼 2번, 3번은 하셨나요? 그래도 8천만 원 받으신 건 좀 심한 거 아닌가 하는데 이거에 대한 해명들이 있습니다. 이 한전기술의 부서장은요. 이렇게 됐습니다. 정상 출근한 것처럼 근무상황 보고서를 허위 작성했어요. 무려 153회나. 자, 감사원은 이걸 적발했는데 사장의 채용 방침 받았다는 이유로 정당한 전형 절차 거치지도 않고 채용했다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자, 그럼 6분 패널들은요. 친박 낙가산만 잘 타면 일당 8천만 원이 뚝딱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리고 1년에 한 번 출근은 아냐라는 해명.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요 내용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 씨는 취업 직후인 1월 6일 하루만 출근하고 그 후에 한 번도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1년 동안 총 8천여만 원의 급여와 퇴직금을 받았고요. 그리고 부서장은 김 씨가 매주 3일씩 정상 출근한 것처럼 근무 상황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결제했습니다. 게다가 김 씨는 채용 과정에서 면접 등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매번 주 3일 근무를 한 건 아니지만 1년에 한 번 출근했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자, 뭐 내용 자체가 좀 기가 막힌데요. 차명진 전 의원부터 보겠습니다. 글쎄, 저는 이제 이 지금 친박의 어떤 그 소위 말 낙하산 인사를 보도를 보면서 움찔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라서 그럴까요? 움찔하는 분들은 역대 정권에서 낙하산 탄 전력이 있는 분들 다 많죠. 그다음에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친문에서 지금 친문? 네. 좀 문재인 대통령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분들. 그럼 우리한테 순서 안 오겠네. 우리도 옛날처럼 좀 가고 싶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 제가 볼 땐 그럴 겁니다, 실제. 그것이 실화일 겁니다. 객긴 독긴이다. 알겠습니다. 자, 김용주 전 의원도 준비되셨는데. 예. 실제로 보면 한정기술이라고 하는 곳의 별정직으로 사장 상담력인데. 또 특이합니다. 사장 상담력. 예. 그래서 이분이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본인이 실제 기술이 없는 분이 거기 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아예 가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채용 과정도 절차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하루만 근무하고 8천만 원을 가져갔다. 그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채용하는 자체도 좀 물론이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사실은 최소한 그래도 무슨 공대를 나왔다든지 나름대로 어떤 전문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아예 캠프에 있었다는 이유로 언론인 출신. 물론 본인은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한정기술의 무슨 뉴스를 재생산하고 홍보하는데 밖에서 꼭 출근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아마 항변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좀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사실은 납득이 안 가고 처음부터 잘못된 인사가 아니었나. 이종근 실장 내용 좀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기사는 한 집권 1년 정도에 나오는 기사들이에요. 보면 낙하산 인사가 어떻다. 저 한번 찾아봤거든요. 2013년도에 모 월간 시사 월간지에서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낙하산 회전문 인사 비율 해서 앞이 노무현 정부가 87%였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77%였다. 이게 지금 집권 1년 차의 그 대선 공신들, 그 공공기관의 이 내려꽂은 인사 비율이에요. 지금 87대 77이. 자, 그러면 사실, 이 친박 좀 전에 말씀하신 기사 내용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예요. 그렇다면 지금 진짜 이 문재인 정권에서 대선 공신이야. 근데 나는 왜 공공기관에 빨리 안 주지? 하고 기다린 분들이 과연 그분들을 내치고 이런 기사가 1년 후에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로. 그런 문재인 정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실 이 기사를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낙하산을 혹시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 사실 이분은 그 박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대외협력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맡았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상임 감사도 했었어요. 한국전력기술에서. 저는 과연 이 사람 한 명뿐이었을까? 이게 지금 공기업 감사 자료에서 지금 이게 드러났지만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에도 이런 분들 많이 들어있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과연 이런 식의 인사가 앞으로도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여러분께서 아까 특히 이제 차명진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걸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끼는 객긴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용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저도 노영희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한전 기술 하나뿐이겠습니까? 모든 공기업, 또 준공기업, 공공기관, 또 사기업 이런 데까지도 대선 공신들이 쩌르륵 내려간 것은 역대 정권에서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왜 한전 기술 하나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정도의 말하자면 무슨 상담력이다, 고문이다,
또 뭐 자문위원이다. 예. 사회이사다. 이것은 저 하파리급들이에요. 말하자면은 대선 공신 중에서도 저 밑에 있는 팀원급들. 그러니까 하파리 먹은 것만 발각이 된 거군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장차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공기업 사장, 뭐 공공기관 대표 이사장 전부 지금 하고 나서 그다음에 뭐 감사까지 다 하고 나서 저 밑에 가 있는 아주 그러니까 저분도 무슨 서울시 무슨 대선 본부의 본부장 아닙니까? 그냥 이 대외 협력위원장이에요. 감사원에서 밝힌 내용으는 그렇습니다. 대외 협력위원장이면 아주 저 밑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도 자리를 다 챙겨줬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것이 지금 뭐 박근혜 정권뿐입니까? 그 이전에 뭐 YS 때도 그랬고 MB 때도 무슨 대통령 회의 때 우리 그 사조직이 감사에 몇 명 들어갔다 무슨 공기업에 몇 명 들어갔다고 그렇게 자랑까지 해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하고 대통령한테 자랑까지 한 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하려면 이런 일이 없어야 해요. 알겠습니다. 박상돈 교수께서는 뭐라고 쓰세요? 네, 지금 아마 국민들도 이런 소식을 보면서 이게 진짜입니까? 라고 하고 생각할 것 같아요. 명색이 공기업입니다. 한전기술. 거기에 언론이 아무런 그 기술과 관계가 없는 언론이니 그것도 직책도 무슨 사장, 상담역입니다. 별정직으로. 자, 여기에도 노조가 있습니다. 전혀 무관한 관계가 없습니까? 그냥 눈 감은 겁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2014년입니다. 뭐 역대 정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박근혜 정부 때 이런 일들이 여기뿐이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또 상당히 다른 데도 많을 거라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역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서야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6분께서 아주 호되게 혼내면서도 혹시라도 또 재발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찾아갈 때는 언제고 한국당 청회동 거부 왜 그랬을까? 이런 제목입니다. 내용을 좀 보죠. 찾아갈 때는 언제고 청초청 거절한 자유한국당은 왜 그럴까? 자, 여기 홍준표 대표 지금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죠. 피켓을 들고 있는데 외교도 내가 한다. 청와대 오자회동 필요 없다. 안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오자회동을 제안했는데 거절당했죠. 그러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만나달라고 찾아올 때는 언제고 며칠 전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단체로 청와대를 찾아가서 대통령 만나겠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올 때는 언제고 오라니까 왜 안 오냐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자유한국당 내에서는요. 여론 역풍 불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일입니다. 장애투쟁을 대대적으로 코엑스 옆 광장에서 벌이기로 했는데 국회의원 한 명당 최대 500명 정도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일부는 또 300명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혹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강하게 나가다가 역풍 불면 어쩌지 이런 걱정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건 무슨 소리인가 하면요. 군인권센터가 밝혔는데 한국당 해병대 방문 때 민폐다. 얼마 전에 국회 보이콧을 하고 한국당 지도부가 해병대를 찾아갔는데 그때 당시에 갑자기 찾아오기 하루 전날 기습적으로 연락을 하는 바람에 해병대 사병들이 제초 작업을 하고 버리냐고 아주 난리가 났답니다. 그 바람에 또 일부 사병들은 말벌에 쏘여서 아주 큰 위험도 있었다는데 이거 민폐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래요. 자, 여기 정진석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였죠. 지금 하태경 의원을 향해 바른정당 의원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겠죠? 지금 내 입으로 보수를 올려. 제가 지금이라고 좀 순화했는데 사실은 뭐 다 아실 겁니다. 어디 내 입으로 보수를 올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죽이겠다? 끝장 토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맞상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 6분 패널 분들은요. 이런 답을 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회동 거절, 들러리 안 선다는 홍준표, 어깃장인가? 노림수인가? 또요. 한국당 대규모 장애 집회 D-1 내일입니다. 안보 위기라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직접 저희 자유한국당 야당 의원들을 직접 면담해 주시고 우리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 안심을 시켜주시는 말씀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영빈관에 입장을 했습니다. 막상 그 영빈관에 입장한 후에 비서실로부터의 말씀은 대통령 면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서실장도 나오기가 어렵다. 정무수석을 만나고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따라서 이 문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어제 청와대 정무수석께서 찾아와서 오자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사실 그 회동이라는 것은 우리 보고 들러리 회담에 참석해달라는 요청 이상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들러리 회담은 청와대 회동은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겠다. 자, 지금 뭐 화면 보셨는데 먼저 차명진 전 의원이 나오셨으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이시죠? 그러니까 이 질문 드릴게요. 여기 지금 반대로 보면 9.1 장애투쟁 1인당 300에서 500명. 요거는 현역 의원 얘기인데 현역 의원이 아닌 당협위원장은 150명 정도를 동원해라. 이런 지시가 떨어졌다는데 다 확보하셨나요? 이 말씀을 안 하시네요. 아니 반날부터가 이 답부터 해주시죠. 이 답부터. 제가 그 정도 이렇게 3일 전에 통보받고 그 정도 사람을 모시고 갈 정도의 역량이 되면 제가 벌써 배지 달았겠죠. 뭐 저의 부족이기도 하고 어떤 지역적 여건이기도 하고 그 정도로 이렇게 쉽게 사람을 이제 그러니까 150명은 너무 어림없다. 모시고 가기는 어렵고요. 뭐 아마 한 4, 50명 정도는 가시겠죠. 저도 내일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땐 이래요. 이게 이번에 자유한국당 수뇌부에서 제기하는 공영방송 침해에 대한 어떤 뭐 항의 이거는 이슈는 맞는데 다만 투쟁 방법에 있어서 저는 좀 너무 앞서간 것 같다. 현재 실제 그 의회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실제 자유한국당의 그 일반적인 대중적 동원 역량이 그렇게 안 돼요. 지금 특히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침잠해 있습니다. 이게 당 지도부에서 그걸 알면서 했다면 당 지도부가 문제고 모르면서 했다면 그것도 또 문제고. 말씀하신 김에 이 대답까지 아예 설명을 해 주시죠.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홍준표 대표가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각 당 대표를 이렇게 초치해서 어떤 회담을 하는 것을 이제 반대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정치사를 보면 그것을 반대하는 제1야당의 대표들이 항상 반대해 왔어요. 그죠? 내가 도토리냐? 나 120석 아닌데 107석인데 120석이라고 했습니다. 120석은 현재 여당이죠. 미안합니다. 이거 큰 팩트 일을 했네. 아니 그래서 홍준표 대표는 그러니까 노림수예요, 밑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1야당 당수로서 거기에 맞는 예우를 여당에서 청와대에서 당연히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관행상 보면 과거에 YS, DJ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내가 그 사람들하고 들러리 하겠다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난 도토리 키재기 안 하겠다. 이런 거죠 이게. 그런 거는 당연히 청와대에서 고려를 하셔서 1대1 면담을 하자. 그렇게 하면 아마 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일 뭐 그 현장에 가셔야 되는지 굉장히 아주 둘러둘러 조심스럽게 얘기하셨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자, 오영신 전 교수께서는 지난번 홍준표 대표가 돼가지고 인사간 것은 추미애 대표뿐이 없습니다. 민주당. 다른 정당은 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격이 다르다. 급이 다르다. 이번에 청와대 오자회동도 안 간다는 것은 독상을 차려달라는 거죠. 뭐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어디 다른 도토리들하고 갈 수 있느냐. 독상을 하자. 거기에는 지금 정기국회 시작하자마자 좀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이것도 말하자면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여권과 한국당 간의 1대1 대립각을 세워가지고 바른정당이라든가 이런 정당들은 고사작전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를 따라오든가 아니면 저쪽으로 붙든가 그렇게 되면은 2중대, 3중대 다 너희들은 이걸 그대로 밀고 가자는 그런 그 전략인 것 노림수 같은데 문제는 그런 전략을 쓸 때 국민들한테 명분이 있어야 해요, 정치는.
또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뭐 대안들이 나오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국회가 열려 있는데 국회 문 앞에서 성토를 하고 있어도 들어가서 성토하면 될 거 아닙니까? 국회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지금 설득력이 없어서 내일 뭐 몇백 명씩 이렇게 모으라고 했지만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뭐 집안잔치, 집안 성토대 정도로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옆에 계신 옆에 계신 박상병 교수께서는 계속 혀를 차고 계셨습니다 지금. 참 우리 정치가 돌아가는 행태가 어쩌면 이렇게 국민들의 눈높이만큼 따라하지 못할까. 정말 그 혀를 차고 싶은 생각입니다.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상식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행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논평을 하는 것이 정답일까 정말 고민이 많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홍준표 대표가 안 가는 이유는 뭐 독상 그런 것도 명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당력을 모아서 보이콧하고 대규모 창의 집회를 하는데 청와대 간다고 얘기하면 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도 민망하다. 그러면 이 뭐 민망해서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핑계를 대면 어떻게 핑계를 댈까요? 이런저런 그냥 그럴듯한 핑계를 대는 겁니다. 뭐 진정성이 있다는 놈 없다는 놈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홍준표 대표가 말은 당 대표들끼리 만나서 하자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당 상황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발을 빼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종근 실장께서는 어떻게 적으셨어요? 5년 전에도 사실 그 박근혜 정부가 출범해서 첫 청와대 초청을 했는데 민주당이 거부를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사실 그때도 이 파행이었는데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사실은 이번 두 번째 아니니까 벌써 안 간다는 건. 근데 들러리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홍준표 대표의 입담 정도라면 1대4로도 사실 들러리만 서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들러리라고 안 가시는 건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보수 진영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는 보수 진영을 다시 이제 추스르겠다라는 어떤 목적에는 또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협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협치의 본뜻은 협력의 정치인데 나중에 아마 협량의 정치 그러니까 속 좁은 정치를 했다라고 부메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이제 좀 큰 정치 자신의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좁은 어떤 정치가 아니라 큰 정치로 좀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협량의 정치 인상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자, 김영주 전 의원께서는 뭐라고 쓰셨나요? 실제로 이제 당 내에서 시끌하지 않습니까? 혁신위원회 내에서 친박 문제 정리 안 되고 굉장히 복잡한 말하자면 복잡한 와중에서 결과적으로는 MBC 사장 체포 영장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울고 싶은데 뺨 때린 일이고 시간을 내부 논란으로 짙어지는 어떤 과정 속에서 그것을 오히려 여러 가지 눈길을 바깥으로 돌리는 외부의 적에 돌리는 그런 계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투쟁을 강하게 하면서 좀 말하자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의 전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현재 청와대하고 어떤 좋은 관계, 협조 관계를 할 수 없는 내부 사정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과정에서도 또 하나 바른 거 앞에서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나만 혼자 만나자 하면 그건 또 생각해 볼 문제다. 이게 복순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는 뭐라고 쓰셨나요? 들러리 알러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 들러리 알러지.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본인이 생각해도 뭔가 좀 합리적이지 않은 명분을 자꾸 내세우는 것은 오히려 조금 뭔가 그 간절한 몸부림 혹은 간절한 호소를 하는 것일 수가 있다. 내가 이런 식의 그동안의 행동을 취해왔는데 다른 당과 같이 나를 부른다라고 하면 내가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 그리고 내가 그때 갔을 때 우리 당과 그 서로 간에 뭔가 협상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한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의 운신의 폭을 좁게 해주지 말고 나를 조금 받아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출구 전략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짜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버텨왔다 하더라도 9월 9일 장애투쟁에서 어느 정도나 국민들이 이러한 장애투쟁을 인정해 줄 것인지 뭐 당협위원장을 150명을 무조건 데려와야 되고 국회의원 1명을 500명을 데려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자유한국당의 정책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9월 9일에 만약에 장애투쟁을 하시면 그때 나온 국민들의 그런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정확하게 앞으로의 출구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보수라는 박성진, 의혹과 논란 속 갈수록 꼬이는 스텝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제목이 아까 읽어드린 대로 그대로고요. 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현역 대학 교수입니다. 공대 교수인데 이전에는요, 얼마 전까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에 무지했다. 건국절 논란이 있었죠? 이거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그리고 뉴라이트, 우파죠? 관심 없다. 정치적, 이념적 활동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변희재, 보수 논객입니다. 강연자로 추천한 적도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황은 좀 이상합니다. 세미나를 수차례 개최를 했는데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죠? 보수 쪽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뭐 경국절 관련해서 이런 분을 초청한 세미나 열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열지는 않았다지만 변희재, 보수 논객 변희재 씨와 만나서 이런저런 정치적인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내당은요, 문제는 이념적 성향이다. 성향이 아니라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선 실제 행동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하다는 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정의당에서는요, 생활형 보수, 생활 보수라는 거는 청와대가 해명하면서 한 말인데 그게 아니고 뼛속까지 보수다. 보수가 생활화됐다. 뭐 이렇게 혹평, 극우가 생활화됐다. 보수가 아니고 극우가 생활화됐다고 노회찬 의원이 아주 비꼬는 말까지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동료 교수는요, 이렇게 또 좀 두둔하는 발언을 합니다. 두둔하는 발언인가요? 아니네요. 박성진, 교내에서 뉴라이트 사관을 적극적으로 설파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패널 6분께서는요. 의혹, 논란 투성이 박성진, 정치적 변수 속의 장관행, 도대체 갈 길은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건국과 정부 수립이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헌법 관련 헌법 문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헌법에 기술되어 있는 그 헌법 정신과 가치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수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실 뉴라이트라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운동이 어떤 성격인지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제가 거기 회원도 아니고 그분들이 옳든지 그르든지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관심도 거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헌법 정신을 갖다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가치관은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생활 보수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생활 보수가 아니에요. 예. 극우가 생활화되어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게 과연 그런 국무위원이나 중책을 만든 게 맞느냐는 거죠. 지금 과학계에서도 제기하는 것이 네. 지금 업무와 무관한 어떤 신앙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예. 바로 업무와 직결된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그 인식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을 좀 경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신 고용신 교수부터 보겠습니다. 청와대인가 그 설명을 보면은 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선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예. 이렇게 접촉을 했는데 예. 25번째 예. 지금 박성진 장관 후보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예. 그 앞에 있는 분들은 다 고사를 했다는 것이죠. 예.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25번째까지 갈 정도의 능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성은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장관과 국무위원은 전문성도 물론 있어야 하지만 정무적 감각이라든가 사회적 이슈에 대한 민감성이라든가 또 인문 사회적 어떤 교양, 소양 이런 것들을 두루 갖추고 국정 철학에 대해서 공감성 이런 것들이 갖춰야 하는데 저분은 전문성은 뛰어난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과장 정도는 뭐 잘하실 것 같은데 장관은 좀입니다. 장관은 좀. 알겠습니다. 김용주 전 의원은 뭐라고 쓰셨나요? 저는 글은 좀 잘 못 썼습니다만은 그
한치 사람 속을 누가 아냐 이렇게 신만이 알겠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신을 뛰어넘어서 중요한 것은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자기가 어떤 창조 신앙, 뭐 신앙의 자유는 있습니다만 과연 진실을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쓰진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이 청와대가 이제는 시스템으로서 인사를 해야 될 때가 됐다. 더 이상 이렇게 그야말로 박성진 후보자 이전과 이유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혹독하게 이 문제를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청와대는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청와대는 사실은 이렇게 청문회를 통과하면 살아오면 받겠다 이런 태도인데 조금 더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내쳐야 될 때가 알겠습니다. 아닌가 싶어요. 자, 박상병 교수 답변을 좀. 네. 저는 과학기술자는 누구보다도 더 정직해야 됩니다. 과학기술자. 왜? 정직해야 된다. 과학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그죠? 과학을 다루니까. 그런데 건국과 정부 수립을 몰랐다고요? 몰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뉴라이트의 대북기인 이용 교수를 어떻게 알고 초청했습니까? 무슨 얘기 들으려고요? 그때의 명칭이 건국과 관련된 얘기를 들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몰랐다고요? 과학자가 이런 식으로 넣으면요 국민을 썩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사람이 인터넷 보면 관련된 자료가 다 있습니다. 누가 추천했죠? 금정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금정은 추천한 사람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 사람을 추천해서 문재인 정부가 뭐가 그 인사 문제 때문에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못할 망정. 이게 뭡니까? 추천한 사람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성진 후보자는 빨리 사퇴하세요. 못 갑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는 뭐라고 쓰셨나요? 네, 저도 좀 사퇴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물러날 타이밍을 이렇게 스스로 놓치고 그러면 안 된다. 특히 소탐 대실 하시는 것 같다. 지난 8월 31일 그 기자회견 하시면서 했던 그 말들을 사실은 진실하다라고 믿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면 자꾸 이런 식으로 이 직의 목숨을 거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 매우 보기 좋지 않고 특히 현재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정말로 이 나라와 정부를 생각하신다면 본인이 결단을 내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차명진 전 의원. 이게 이제 옛날에 선거 때 홍준표 대표가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선거 때는 짝대기라도 쓴다. 그렇게 했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그 캠프도 사실 이제 그런 정신으로 필요하면 사람들을 다 모았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냐면 캠프의 맨들, 캠프 인사인데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검증이 안 됐던 사람들 그런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생긴 건데 이 박성진 씨도 제가 볼 때는 이 그림에서 봤듯이 원래 오리가 아닌데 오리 가면만 쓰고 그죠? 이 좌파가 아닌데 좌파 가면 쓰고 그 캠프에 참여해가지고 그 덕으로 장관 후보 지명을 받았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인데 제가 박성진 씨라면 저는 안 하겠어요. 왜 아니 교수나 된 양반이 무슨 우리나라 건국기를 몰랐다고 인재사 그런 자기 속에 없는 얘기하고 뉴라이트 몰랐다 이런 얘기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노회찬 씨 뭐 헌법 정신을 어겼다라는 그런 얘기나 듣고 노회찬 씨 그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그러세요. 그런 그 자존심 상하는 얘기 뭐하러 들어요? 차라리 장관 안 하고 말지.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북핵 실험 증거인 제논이 5일 만에 검출이 됐다고 그러네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검출을 했나 본데 유입 경로를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종근 시장 올해. 이쯤 되면 사실은 수배를 좀 해야 됩니다. 전봇대에 아마도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집 나간 수석님을 찾습니다. 어떤 수석이겠습니까? 인사수석님, 또 정무수석님. 왜? 지금 4개월 만에 아마 이분이 낙마하면 6명째거든요. 이 4개월 만에 6명째면 제가 알기에는 역대 정부의 한 2위 내지 3위 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 그러면 지금쯤은 이제 책임을 지겠다. 지금 인사를 뭘 잘못했다라고 나서서야 되는데 청와대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디 가셨는지 모르니까 아마도 이 수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 나간 수석님 이제 돌아오셔서 이제 말씀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길 가는 모녀, 정유라는 왜 최순실 대신 특검을 택했나? 여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다른 길 가는 모녀, 피는 선고보다 진하지 않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최순실은 유라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이용재 변호사죠. 여기는 정유라, 우리 도움 필요하지 않은 듯하고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같이 변호했었는데. 그런데 정유라는 난 할 말을 했을 뿐이다.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써주시지 말고요. 짧게 말하실 분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라를 법정에 데려간 사람은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변호인이 아니라 특검 측 관계자가 법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사이에 정유라의 변호인들은 정유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 매우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면담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면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순실은 정유라를 끔찍하게 생각을 합니다. 끔찍하게 생각을 하는데 정유라는 거기에 최순실이 생각하는 것만큼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원하는 말도 안 타고 그다음에 엄마가 좀 이렇게 해줘라 저렇게 해줘라 단 한 번도 쿨하게 들어준 적이 없었거든요. 네. 자, 박상병 교수께서는 좀 이유가 뭘까요? 저는 간단하게 봅니다. 예. 최순실은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 그러나 자신은 결론이 안 났잖아요. 예. 내부터 살아야지. 예. 아, 나부터 살아야지. 그래서 저렇게 가는 거다. 차명진 전 의원 열심히 그리고 계신데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둘이 다 말았습니다. 집 갖고 애 갖고 예. 어차피 자기는 엄마 못 나올 거니까 법적으로 자기 집이 되고 그다음에 지 애도 살리고 그야말로 살모사 패밀리의 어떤 막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엄마를 배신한 건가요? 아, 그렇죠. 예. 요즘에 중학생이 무슨 엽기 살인도 하는 판인데 알겠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물귀신 작전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검찰에서 아직까지 정유라 씨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기소를 하지 않을 거라는 아마도 기대를 지금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고영신 교수님, 짧게 시간이 남았습니다. 학습 효과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장시호 씨, 검찰한테 협조했더니 지금 밖에서 랄랄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생연후, 살다란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야겠다. 그리고 장시호 보니까 검찰한테 잘 협조하면 자기도 악애하고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고. 알겠습니다. 자, 이종근 실장 시간이 한 30초 남았습니다. 예, 이경재 변호사가 사임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이경재 변호사가 자기를 도와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만 도와줬지 자기를 위해서는 사실 자기가 형을 안 살아야 되고 기소가 안 당하게 한 게 아니라 최순실 씨 의견만 이렇게 해서 함께 이렇게 통제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임이 아니라 솔직히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잘 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다른 길 가는 모녀 언제까지 다른 길과 또 붙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점점 더 무슨 일이 꼬여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곧 이어 MBN 뉴스 8로 이어집니다.